고등학생을 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10대 7명을 구속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정부가 소년법 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면서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나이를 현행 14살 미만에서 13살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범죄학연구소 김복준 위원님과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조호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처벌 기준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교수님. 죄를 지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보호처분이 기본적인 대상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분도 없이 보호처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어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형사처벌에서도 제외되는 것이죠. 촉법소년의 기준이 이렇게 한 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보호처분 대신 실제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하다, 뭐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년법 개정은 반드시 현실에 맞추어서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벌 연령 기준을 규정한 지 벌써 한 60년이 지났고요. 그 당시에 그 기준을 만들 때는 2차 성징이 있는 나이대로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나 강제 수사 등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달라진 사회에 맞게 연령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연령 하향 조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조숙해졌다 해가지고 네. 그들이 정신적으로도 성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연령을 낮춰가지고 처벌을 확대한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입니다. 사실상 소년원의 이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교정돼가지고 나온다면 그 이상 이상적인 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범죄 학교처럼 오히려 소년원에 가가지고 동일한 그 범죄를 지은 아이들로부터 범죄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가지고 마치 무슨 별다른 것 마냥 우쭐해지는 네. 또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뭐 희대의 살인범이라고 하는 이거 유영철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웃집 누나 방에 들어가서 기타 하나 하고 현금 몇 푼을 훔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년원에 보내고 난 이후에 유영철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게 유영철이 본인의 어떤 고유한 특성이 따로 있기는 할 겁니다.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확실히 소년원에서 그 어떤 영향을 받아온 거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렇군요. 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형벌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처벌 대상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범죄 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갖게 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 촉법소년 연령을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일본의 경우 2000년에 만 16세 이상이던 형사처분 가능 연령을 만 14세로 이미 낮췄고요.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가능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형량도 높이는 등 최근까지 꾸준하게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비록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소년법 적용을 하지 않고 네. 일반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하는 형사 이송 제도라는 거를 만들어서 실시를 했어요. 2003년도에는 31개 주가 이제 형사 이송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불과 1년이 안 돼 가지고 형사 이송 제도가 실패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형사 이송 제도로 일반 성인하고 같이 복역하고 나온 아이들이 재범을 다시 하는 데까지 기간이 엄청 짧더라는 겁니다. 교화나 교정의 목적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소년원 송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요, 청소년 범죄 발생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9만 2천여 건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중에 절도가 32%, 폭력이 28% 순으로 많았고요. 지능범죄도 12,000건 정도가 됐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의견은 두 분이 뭐 같은데요. 예. 일부에서는 처벌을 더 하는 대신 부모 같은 이 보호자들의 책임을 강화하자 그런 의견도 있어요. 실제 영국의 그런 경우인데요. 부모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녀 양육 명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녀 양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고 경제적인 책임이나 민사상의 책임이 아닌 형사처분이나 네. 아니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실은 높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현재 민사상 책임은 부모가 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네. 부모 처벌을 더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의 역할은 굉장히 축소됐어요. 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느냐? 이건 결국 학교라든지 사회에서 공동으로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하는데 이제 막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한 시기가 된 것이죠. 예전처럼 이제 가정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그렇죠. 지자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예. 교육을 대신하게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로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보면 마약 복용 금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대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예. 지역의 경찰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기관이 손을 잡고서 유치원 때부터 예.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뿐만이 아니고 뭐 예. 흡연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네. 뭐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지자체, 교육청, 그다음에 그 형사사법기관이나 민간단체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사전 예방, 교육, 그다음에 상담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결국은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을뿐 아니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나 지자체가 모두 합심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법무부가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하기를 이제 연내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변수가 없으면 올해 내로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청소년 범죄율 감소에 이게 정말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구체적인 조치들이 어떤 게 필요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제는 가정의 역할, 학교의 역할, 뭐 경찰이면 경찰의 역할, 지자체의 역할 등 각자가 맡은 것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사회 유관기관이든지 시민들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향이 되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교정시설에 대한 그 완전한 어떤 개혁, 변화가 없이는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도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또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지났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는 온 마을이 함께 키운다 이런 말이 있죠. 촉법 소년 연령 하향으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만큼이나 비행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